4부 첫 번째 추락. 31장 영웅의 명성, 패배자의 마음. 연합군의 진영은 축제 분위기였다. 며칠 동안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패의 괴물, 여포를 물리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밤이 되자 진영 곳곳에서는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병사들은 술과 고기를 나누며 목청껏 승리를 노래했다. 그 환호성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삼형제의 이름이 있었다. 삼형제가 여포를 물리쳤다. 돗자리 장수의 아우들이 천하의 영웅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보냈다. 원술의 막사에서 나를 격렬하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 어깨의 상처를 영광의 훈장처럼 바라보았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길을 터주며 경의를 표했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주정뱅이가 아니었다. 나는 여포와 맞서 싸워 살아남은, 아니, 그를 물리친 영웅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환호와 칭송 속에서 지독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공허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웃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을 수가 없었다. 나의 막사안, 유비 형님과 관우 형님이 직접 가져다준 따뜻한 탕약과 귀한 술이 상위에 놓여 있었다. 위원이 내 어깨의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익더가, 장하다. 네가 먼저 나서서 저 괴물의 기세를 꺾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했을 것이다. 너의 용맹이 우리 모두를 구한 것이다. 유비 형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붕대 위로 전해져 왔지만 나는 오히려 그 온기에 죄책감을 느꼈다. 관우 형님은 말없이 내게 술잔을 채워주었다. 그의 붉은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철부지 아우가 아닌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사로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말없이 받아 마셨다. 술은 달았지만 내 마음은 섰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졌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패배였다. 나는 그저 나의 힘만 믿고 멧돼지처럼 날뛰었을 뿐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의 창은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두 형님이 나를 구해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더 강한 힘 앞에서 무릎 꿇은 패배자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칭송이 거세질수록 내 마음속의 수치심은 더욱더 깊어졌다. 나는 마치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모두가 나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만 나는 그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내 아내 진수가 비웃으며 속삭였다. 꼴 좋다. 현대에서나 여기서나 너는 결국 똑같아. 진짜 실력자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속빈 강정일 뿐이야.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깨의 상처보다 내 자존심에 새겨진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다. 나는 여포의 그 압도적인 실력을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힘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이 야만적인 힘만으로는 저런 진짜 괴물들을 상대할 수 없다. 나는 처음으로 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그것은 더 강해지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었다. 여포처럼 나의 힘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그 누구도 나를 얕보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이었다. 며칠 후 연합군은 결국 와해되었다. 동탁토벌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제후들 각자의 이기심과 불신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공을 시기하고 서로의 영토를 탐하며 결국 칼끝을 서로에게 겨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다시 갈 곳을 잃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우리에게는 여포를 물리친 삼형제라는 천하가 주목하는 명성이 있었다. 우리는 북해의 태수 공용을 도와 도적대를 물리쳤고 그 보답으로 평원이라는 작은 현의 현령 자리를 얻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 삼형제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첫 번째 땅이었다. 나는 그곳에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여포와의 싸움을 복기했다. 그의 움직임, 그의 창술, 그리고 나의 무력했던 순간들을. 패배의 기억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었다. 나는 술로 세월을 보냈던 나의 과거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명성은 높아져 갔다. 사람들은 나를 관우 형님과 버금가는 천하의 맹장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호로관의 그 압도적인 괴물, 여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넘어서기 전까지 나의 진짜 싸움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나는 영웅의 명성 아래 패배자의 마음을 숨긴 채 조용히 나의 칼을 갈고 있었다. 32장 서주를 얻다. 평원에서의 시간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답답했다. 작은 현을 다스리는 것은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서류와 사소한 민원들을 처리하는 것은 현대에서 문서 보관실에 처박혀 있던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내 아내 진수는 이런 행정 업무에 익숙했지만 장비의 몸은 전장의 함성을 그리워하며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거대한 시험대가 찾아왔다. 서조의 목사 도겸이 조조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조조는 자신의 아버지가 서조에서 살해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수라는 명분 아래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 땅을 짓밟고 있었다. 그가 지나간 모든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은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다. 도겸은 사자를 보내 천하의 모든 제후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조의 막강한 군세 앞에서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모두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유비 형님은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서주의 백성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다. 내가 비록 힘은 없으나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나는 그의 고뇌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이유였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려 했다. 형님, 갑시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조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오. 우리는 위를 위해 싸우는 군대이니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관우 형님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지지에 유비 형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평원을 지킬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이끌어 서주로 향했다. 우리가 서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과도 같았다. 불타는 마을, 길가에 나뒹구는 시체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바로 조조라는 남자가 말하는 패도이 민낯이었다. 우리는 도겸의 군대와 힘을 합쳐 조조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 조조의 군대는 강했지만 우리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특히 여포에게 패배한 이후 절치부심하며 훈련에 매진했던 나의 장팔사모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했다. 나는 조조의 이름난 장수들을 상대로 조금도 밀리지 않았고 전장의 선봉에서 적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넘겼다. 우리의 분정과 때마침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에서 여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조는 결국 서주에서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었다. 서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자라 부르며 눈물로 환영했다. 도겸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성문 앞까지 마중 나와 우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도겸은 서주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우리 삼형제를 불렀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유현덕공,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이 서주를 더 이상 이끌어갈 힘이 없소. 조조는 언젠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고 내 두 아들은 이 난세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나약하오. 내가 보니 오직 현덕공만이 이 서주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오. 부디 이 서주 땅을 맡아주시오. 그는 목사의 인장이 담긴 상자를 우리에게 내밀었다. 막사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나 역시 내 귀를 의심했다. 한 주의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평생을 떠돌던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 땅이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내 아내 진수가 환호성을 질렀다. 받아요, 형님. 당장 받으란 말이에요. 이게 웬 떡이야. 우리도 이제 어엿한 지역 맹주가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유비 형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위를 위해 왔을 뿐 어찌 감히 주군의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이 제안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도겸은 간절하게 애원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유언이요. 부디 내 청을 들어주시게.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유비 형님은 완강했다. 그는 몇 번이고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저 형님은 대체 왜 저러는 것인가?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다니.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던 인이라는 것인가?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신념이란 말인가? 그들의 실랑이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도겸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주를 유비에게 맡긴다는 유언을 남겼다. 서주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유비 형님의 집 앞에 몰려와 엎드려 애원했다. 부디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유비공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조조의 칼 아래 죽게 될 것입니다. 유비 형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고 마침내 아주 마지못해 서주의 목사 자리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동시에 유비 형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저 행동은 과연 순수한 겸양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서주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어내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을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얻었다. 나는 서주의 성벽 위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땅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남의 땅이 아니었다.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삼형제의 첫 번째 나라였다. 내 마음속에 여포에게 당했던 패배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묵직한 책임감과 뜨거운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사부, 첫 번째 추락. 33장, 형님들의 부재. 서주에서의 평화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짧고 불안했다. 우리는 마침내 발 뻗고 놓을 우리만의 집을 가졌지만 그 집의 울타리 밖 세상은 여전히 들끓는 가마솥과도 같았다. 특히 남쪽의 원술이라는 자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천하를 도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유비 형님의 얼마 안 되는 평온마저 앗아갔다. 역적 놈이 감히 스스로를 황제라 칭해 하늘이 두렵지 않은 개냐. 유비 형님은 경로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하더니 마침내 우리를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가 서주를 얻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역적 원수를 토벌하러 떠나야겠다. 한나라의 신하로서 황실의 후예로서 저 참남한 역적 놈이 날뛰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전쟁. 나의 장팔사모가 다시 피를 마실 시간이 온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형님, 물론입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저 가짜는 황제 놈의 목을 단숨에 베어오겠습니다. 내 말에 관우 형님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청룡도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유비 형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아니다, 익덕. 이번에는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를 두고 가시겠다니. 이 천하의 장비를 전장에 데려가지 않겠다니. 유비 형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번 싸움은 길고 험난한 원정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군사의 대부분을 이끌고 떠나야만 한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 우리의 집을 지켜야만 한다. 서주는 우리의 근본이다. 만약 우리가 밖에서 싸우는 동안 이 근본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돌아올 곳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형님, 어찌 저를 읽더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그 힘과 용맹이라면 천하의 그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이 서주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운장 형님은 나와 함께 전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오직 너에게만 맡길 수 있다. 이 형님의 뜻을 헤아려 주겠느냐?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안의 진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행정 같은 건 모른단 말이야.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나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맡겨준 이 막중한 책임감을, 그의 신뢰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이 장비, 목숨을 걸고 서주성을 지키겠습니다. 며칠 후 유비 형님과 관우 형님은 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쪽을 향해 떠났다. 나는 서주의 가장 높은 성벽 위에 서서 그들의 군대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흙먼지가 먼지처럼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군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거대한 침묵과 함께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감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더 이상 형님들의 등 뒤에 숨어 그들의 명령에 따라 창만 휘두르면 되는 막내아우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수십만 백성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한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다. 젠장,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거 완전 독박이잖아. 현대에서 내가 가장 혐오했던 단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모든 책임을 떠맡고 결국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뒤집어써야 하는 그 끔찍한 자리. 나는 환생을 통해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만 것이다. 나는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었다. 이 성을 지켜줄 새로운 영웅으로. 나는 그들의 기대에 어린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형님들의 부재,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34장, 홀로 남겨진 성. 유비 형님과 관우 형님이 떠난 서주성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거대한 육신과도 같았다. 활기차던 군영은 텅 비었고 매일 아침 나를 깨우던 관우 형님의 칼 쓰는 소리도 밤늦도록 이어지던 유비 형님의 독서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거대한 성 안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고독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첫날 아침, 나는 내가 이제 이 성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해야만 했다. 잠에서 깨자마자 시종들이 나를 목욕시키고 내가 평생 입어본 적도 없는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비단 옷을 입혔다. 그리고 나를 내가 가장 혐오하는 장소로 이끌었다. 목사의 집무실. 그곳은 나의 악몽 그 자체였다. 방 안은 온통 대나무를 엮어 만든 죽간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세금 징수 보고서, 군량미 재고 현황, 관계 수로 보수 계획서, 이웃 군영과의 외교 문서. 내가 현대에서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지긋지긋한 서류들이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장군, 어제 자로 들어온 결제 서류들입니다. 장군께서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나이든 행정관이 허리까지 오는 높이의 죽간 더미를 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과연 이 무식한 백정놈이 이걸 처리할 수나 있을까 하는 노골적인 위고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죽간 하나를 집어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벌레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내용은 고사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내 안의 진수는 이 문서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서주라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핏줄이자 뼈대라는 것을. 하지만 장비의 몸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복잡하고 귀찮은 낙서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폭발하고 말았다. 에이, 이게 다 뭐란 말이냐. 나는 보고 있던 죽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르르 소리를 내며 죽간들이 마룻바닥 위로 굴러다녔다. 행정관들과 시종들이 겁에 질려 허리를 숙였다. 이런 건 모르겠다.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앉아서 붓대나 굴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을 지키는 것이다. 당장 성벽을 보수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하도록 해라. 내일 아침 내가 직접 훈련 성과를 확인할 것이다. 게으름 피우는 놈은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야. 나는 고함을 지르며 그 지옥 같은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 즉 힘과 위협으로 모든 것을 윽박지르는 것.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성벽 위를 서성이고 병사들의 훈련을 감독하며 시간을 보냈다. 병사들은 나의 흉흉한 기세에 눌려 쥐 죽은 듯이 훈련에 임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서 존경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저 힘만 센 감시자로 여기고 있었다. 유비 형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따뜻한 신뢰와 유대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텅 빈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내가 내동댕이 쳤던 죽간들이 누군가에 의해 가지런히 다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죽간들을 보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이 성을 지킬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다. 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성벽을 높이 쌓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급, 행정, 외교, 그리고 무엇보다 민심. 이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얽혀 돌아가야만 이 거대한 유기체는 살아 숨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거미줄을 엮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이 성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무력감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비 형님은 저 멀리 전선에 나가 있었고 관우 형님은 내 곁에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나의 나약함을 드러낼 수 없었다.
나는 영웅장비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이 거대한 고독과 압박감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내 침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침상 아래 숨겨둔 작은 술병을 찾고 있었다. 단 한 잔만. 내 안의 진수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너무 힘들어. 이 압박감을 견딜 수가 없어. 딱 한 잔만 마시면 이 모든 것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의 마개를 잡았다. 사부, 첫 번째 추락. 35장, 행정이라는 벽. 나는 결국 술병의 마개를 열지 못했다. 유비 형님의 그 신뢰 가득한 눈빛이, 관우 형님의 그 묵묵한 뒷모습이 내 손을 붙잡는 것만 같았다. 나는 술병을 벽에 던져 박살내는 대신 침상 가장 깊은 곳에 다시 밀어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보는 수밖에. 나는 장비가 아니라 진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했다. 10년차 기획팀 과장의 경험이라면 이까짓 고대의 행정 업무쯤이야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다시 목사의 집무실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비장한 각오로 나는 책상 앞에 산처럼 쌓인 주간들을 노려보았다. 좋아, 덤벼라. 너희가 아무리 복잡하고 귀찮아도 내가 현대에서 처리했던 수십 기가바이트짜리 데이터 파일보다 더하겠는가. 나는 가장 위에 놓인 주간 하나를 집어들었다. 성동쪽 토지 경계 분쟁에 대한 보고. 내용은 간단했다. 이씨 노인과 박씨 젊은이가 밭의 경계를 두고 몇 달째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원래 자기 땅이었다고 주장했고 박씨는 새로 잰 측량 기록에 따라 자기 땅이 맞다고 주장했다. 내 아내 진수는 즉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오케이, 이건 전형적인 이해관계 충돌 케이스군. 먼저 양측의 주장을 교차 검증하고 과거의 토지대장 기록과 현재의 측량 기록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양측을 불러 합의점을 도출하되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인 마을 원로를 중재자로 내세우는 것이 좋겠어. 나는 자신감에 차 옆에 서 있던 행정관을 불렀다. 여봐라, 이 분쟁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토지 기록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마을의 원로 중 가장 존경받는 이를 섭외하여 내일 아침 이들을 중재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 내 지시에 행정관은 나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다. 장군, 토지 기록은 지난 황건적의 난 때 관아가 불타면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원로는 이미 박 씨에게 뇌물을 받고 그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나의 완벽했던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없고 중재자는 부패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 그냥 두 사람을 불러와. 내가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 잠시 후 이씨 노인과 박씨 젊은이가 내 앞에 끌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내 앞에서도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 늙은 도둑놈이, 이 후레자식 같은 놈이. 나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이냐? 나의 굉음에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나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씨, 먼저 말해보시오. 이씨 노인은 억울하다는 든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그의 주장은 논리가 없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뿐이었다. 다음으로 박씨 젊은이의 말을 들었다. 그의 주장은 훨씬 더 교활했다. 그는 불타버린 기록 대신 최근에 자신이 돈을 주고 만든 새로운 측량 기록을 증거로 내밀며 법과 원칙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증거는 한쪽에만 있고 그 증거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실을 가릴 방법이 없었다. 현대였다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했겠지만 이곳에서는 오직 나의 판단력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다. 내 아내 진수는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양측의 주장이 모두 신빙성이 부족해. 섣불리 판결을 내렸다가는 어느 한쪽에 큰 원한을 사게 될 거야. 이건 보류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하지만 내 아내 장비는 이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에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둘 다 똑같이 탐욕스러운 놈들인데. 그냥 반으로 나눠주고 말 안 들으면 둘 다 족치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개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나는 이 말을 짚고 신음했다. 싸움보다 어려웠다. 적의 창을 피하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결국 가장 원초적인 해결책을 선택했다. 둘 다 조용히 해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쳤다.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싸우는 그 한 뼘의 땅 때문에 이웃 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원수가 되는 것이 과연 옳단 말이냐? 그 땅이 밥을 먹여주더냐? 나는 횡설수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고함을 질렀다. 오늘부로 그 땅은 관아에 귀속시킨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오늘 저녁 내 집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며 화해하도록 해라. 만약 거부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이야말로 진정한 도둑놈으로 알고 내 손으로 직접 목을 쳐버리겠다. 알겠느냐? 나의 판결에 이씨 노인과 박씨 젊은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주변의 행정관들 역시 저게 대체 무슨 판결인가 하는 황당한 눈빛으로 수군거렸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그들을 모두 쫓아내버렸다. 다들 물러가라. 오늘은 이만 퇴청이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나는 책상 위에 머리를 박았다. 진수의 악몽이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권위와 폭력으로 문제를 억지로 덮어버렸을 뿐이었다. 나는 유능한 관리자가 아니라 무식한 독재자였다. 나는 깨달았다. 행정이라는 벽, 그것은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높고 단단한 벽이라는 것을. 나는 이 성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었다. 36장, 고독과 압박감. 그날 이후 나는 집무실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행정 업무를 모두 아랫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예전처럼 성벽 위를 순찰하거나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내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일이었다. 내가 복잡한 서류 더미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나의 도피는 나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병사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나의 훈련 방식은 무자비했고 나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완벽한 군인처럼 움직였지만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농담 속에서 나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유비 형님에게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지만 나에게는 그 누구도 사적인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령관이었지만 그들의 동료는 아니었다. 행정관들은 나를 무시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소라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처리했다. 나는 이 성의 주인이었지만 이 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허수아비 왕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유비 형님과 관우 형님은 저 멀리 남쪽 땅에서 자신들의 진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들며 대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안전한 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의 고통은 너무나도 하찮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이 절망감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내가 만약 서류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터였다. 영웅 장비가 고작 붓대와 죽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밤이 되면 고독과 압박감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나를 덮쳐왔다. 나는 텅 빈 목사의 저택 안을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유비 형님이 책을 읽던 서재, 관우 형님이 칼을 닦던 마당. 모든 공간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 흔적들은 나의 무능함과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이었다. 나는 성벽 위에 올라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저 성벽 아래에서 나를 믿고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내가 유비 형님만큼이나 위대하고 현명한 영웅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 침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애써 외면했던 침상 아래를 더듬었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술병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그 술병을 꺼내 들었다.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병을 든 채 한참 동안 망설였다. 이것을 열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나를 믿어준 형님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 고독, 이 압박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이 지독한 절망.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의 마개를 잡았다. 단 한 잔만, 딱 한 잔만 마시면 이 모든 것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거야. 내 안에 진수가 울부짖고 있었다.